자, 오늘은 행정소송 파트에서 여러분들 교재 455쪽 할 차례예요. 455쪽에 보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 주제가 있죠. 네. 자주 나오는 데요. 일단 항고소송의 대상을 보면 자, 개설의 동그라미 한번 1번을 읽어보면 행정소송법은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읽어나가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한 위법한 처분 등과 부작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야? 국민이 생각할 때 자기가 받은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가 위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실제로 위법인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인데 소송하는 국민이 이건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첫 줄 끝에 밑줄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과 부작위. 소송 대상은 처분 등하고 부작위야. 처분 등하고 부작위. 자,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 우리가 항고소송 중에서 취소송하고 무효동 확인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부작위라는 행정기관의 부작위라는 게 소송 대상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죠.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과 부작위, 그지?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당한 행위다는 거는 법원이 판정 안 해주죠. 위법만 판정해줘. 부당한지 여부도 판정해주는 건 행정심판.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지 여부도 판정해줘.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판정 범위가 더 넓다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즉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뭐에 관한 문제야?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소송 요건이 갖추어졌느냐는 우리가 요건 심리 단계에서 법원이 판정할 문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소송 요건을 갖추었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 요건을 갖췄네 못 갖췄네 주장하던 말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소송 대상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이고,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과 부작위라 그랬죠? 그런데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에서 행정소송, 항고소송 말고 행정소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이 다퉈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투라고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때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그거 중요. 검사가 어떤 사람 범죄에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 해서 기소하는 걸 우리가 공소 제기라 그래, 그지? 기소를 하거나 반대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는 거. 요거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행정소송 가지 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등검찰청에다가 재정신청이란 걸 하고 법원에다가 이거 재판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아. 첫 번째 요거 잘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지, 그 과태료 부과처분 있지. 과태료 부과처분은 우리 배웠어. 질서위반행 규제법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받으면 상대방 뭐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부과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한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어. 그럼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건 이의신청된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소송으로 싸울 대상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어졌고,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건 없어졌고, 행정기관이 이제 그 위반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제 사건을 통지를 해서 지방법원이 위반 행위가 있었느냐,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를 법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승복을 못하더라도 국민이 이걸 갖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통고 처분도 알고 있죠?
통고 처분 받으면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통고 처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승복을 못하면 통고 처분 받은 자 승복 못하면 과태료는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지만 통고 처분 받은 자는 납부기한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납부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 그리고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별도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일은 불복이 있으면 승복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납부 안 하고 기간 지나도 납부기간 지나도. 그래서 이것도 다 별도의 절차를 정해놨어.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고기가 이제 그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조치,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고처분 이 3개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처분 등하고 부작위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처분 등은 여기 처분하고 이 등이 뭘 가리키냐면 재결. 우리가 앞서 공부한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할 수 있잖아. 그럼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 내려준 거, 그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가리키는 거야. 등이 재결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처분이란 뭐냐? 행정소송법에 처분이란 이런 작용이라고 써놨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내. 그래서 그 처분이란 뭐라 그랬어? 동그라미 1번 읽고 지나가자. 처분이란 처제 끝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 행사 조치를 거부하는 조치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작용을 처분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뭐 밑을 짓지 마요. 그러면 이제 소위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은 내가 판례를 길게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작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는 뭐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자. 어떤 행정기관이 한 어떤 행위를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내지 처분이라고 볼 것이냐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는 점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줬느냐, 또 상대방이 받게 되는 어떤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느냐 등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내려야 된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규정 자체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처분이란 이러이러한 작용을 말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작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에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직접 영향,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게 기본 요소야. 따라서 우리가 상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면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행위가 아니면 처분이 아닌 거고, 그지?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처분이라는 요소를 조금 설명한 거야. 그래서 첫째, 두 번째 제목이 뭐야?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일 것, 즉 행정청이 하는 행위일 것. 여기 행정청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 꼭 행정조직에 그 속해 있는 기관만이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도 행정청이 행위가 될 수 있죠. 공무수탁 사인은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거니까,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거의 시험에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한 번씩 눈으로 읽고 지나가세요. 또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돼서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도 처분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한 게 아니라면, 응? 그죠? 예, 그런 행위가 아니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응? 네. 예를 들면 뭐 사립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법인이 학교 선생님이 잘랐어. 근데 그거는 상대방한테 첫째처럼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공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건 행정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아닌 거야. 응?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 판례들이 몇 개 나왔지? 자, 1번은 뭐 밑줄 안 쳤지만 대한주택공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지주택공사 LH로 바뀌었지만 대한주택공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이주 대책에 관한 무슨 조치를 하는 거. 이거는 가만히 보면 행위자는 대한주택공사였어. 그지?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이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거다라고 인정된 사례고. 자, 2번 중요. 자, 2번 중요합니다.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관리처분 계획은 재개발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야.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거 재개발 조합이니까 재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뭐 개발이 맞춰지면 누구한테 어떻게 어디를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정해놓은 거. 그래서 재개발 조합이 행한 관리처분 계획 처분성 인정. 여기는 무조건 결론을 잘 외워. 응? 재개발 조합이 행한 관리처분 계획 처분성. 재개발 조합은 행정 주체로서도 인정되는 거였지. 응? 그 다음에 3번도 꼭 외우고. 자, 지방의회가, 우리 지방의회는 주로 뭘 많이 해? 지방자치단체의 법, 조례 이걸 통과시키고 뭐 안건 의결하지. 그럼 지방의회는 주로 입법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조례라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을 선거로 뽑았다든지 또는 뽑힌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한다. 이거는 뭐 법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거 결론이 뭐로 나왔어? 응? 처분에 해당하는 거다. 응? 근데 행위자는 지방의회죠. 그러면 만약에 불신임 당한 의장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뵀어. 피고. 불신임 의결을 당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서 그 불신임 의결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 판결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두째 줄 끝에 뭐 나왔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 나오지. 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어떤 업체한테 니네는 뭐뭐뭐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 국가가 시행하는 무슨 사업에 얘네는 몇 년 동안 참가할 자격을 제한한다. 그지? 이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했다면 공권력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처분성.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8번. 이거 5번하고 6번이 같은 얘기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데 누가 해? 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 응? 그리고 이제 7번을 보면 그 굵은 글씨는 안 해놨지? 왜냐하면 이제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뭐 한국전력공사니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소위 공기업에서 어떤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 니네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몇 년 동안 참가 못해. 근데 요게 이제 예전에는 다 거기 먼저 7번에 써 있는 판결, 그거는 공권력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해당 공사 공단이 이제 대등한 주체에서 뭐 기업끼리 하듯이 니네하고는 더 이상 계약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대등한 사업 주체로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과거의 판례. 근데 그런 판례들이 쭉 나오고 난 뒤에 법이 개정이 됐어. 그래갖고 한국전력공사니 이런 공기업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기업에게도 그
행정 권한이 부여된 거지. 그런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별표, 그지? 최근의 판례 중에는 이게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도 있어. 응?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게 어떻게 내냐면 명확하게 뭐 이게 처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요새 문제경을 보면 공기업에서 뭔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고 하는 조치는 무슨 법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제 국가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행정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면 처분에 해당되고, 그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근거,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사법상의 제재 조치에 불과해서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의 근거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처분인 경우도 있고 사법상의 제재 조치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요새 출제는 딱 부러지게 내진 않아. 그냥 그런 언급. 이따 아마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8번은 꼭 외워야 돼. 자, 한국 마사회가 조교사나 기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한 조치. 요거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가 이런 조교사 기수 면허 부여하고 취소하고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이 공권력 행사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마사회가 자기네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의 제재를 하는 거에 불과하대. 응? 잘 나온 편이니까 이건 처분 아니야. 그래서 8번하고 9번을 같이 묶어서, 주로 8번이 많이 나왔고 9번은 잘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자, 어떤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공사에 낙찰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업체들을 심사한 거, 심사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 그래서 심사를 해서 어떤 참여한 업체에게 감점을 줬대. 그거는 뭐라고 했어? 처분이 아니다. 사법상의 제재다. 자, 8번을 아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보면 뭐 있어? 처분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의 지위에 권리 의무 같은 거에 직접 영향, 변동을 일으키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응? 그게 아니라면 항고소송,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쭉 가면 다섯째 줄, 넷째 줄에 뭐 나왔어? 행정청, 즉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라면 예를 들어서 행정 내부에서 하위 공무원에게 오늘 무슨 직무를 수행해라 하고 직무상의 명령, 직무 명령을 내린다. 이런 거는 조직 내부적인 행위일 뿐. 상대방이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위나 국민에 대해서 무슨 알선, 권유, 그다음에 법적인 효과를 갖는 통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단지 사실을 알리는 행위,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이런 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갖고 오는 게 아닌 이상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 나온다. 판례 1번은 누가 한 거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옛날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 입국 금지 결정 내렸는데, 이거 출입국 관리국 거기 컴퓨터에만 이렇게 저장을 해놨지, 그지? 홈페이지에 저장만 해놨지 이걸 상대방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잖아. 그럼 법무부 장관의 이 입국 금지 결정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표시가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미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 상급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런 건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그 아래 우리가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 나오고 저 끝에 권력적 사실행위 나오죠. 자, 읽어보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라는 요소 때문에 처분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 2번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 인정. 응? 그래서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뭐 그 대집행에서 강제 철거하는 행위, 대집행 실행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즉시 강제하는 행위, 그다음에 강제 징수해서 압류하는 행위, 그다음에 직접 강제 조치, 이런 거 다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야. 그래서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지? 근데 넘어갈 때 그 3번에서 두째 줄 끝에 읽어보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위나 중간적인 단계에서 행해지는 처분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와 부과된다면 처분으로 인정한다. 그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정부에서 땅값 매겨놓는 거 있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표준 공시지가 결정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그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이게 맞네. 앞에서 공부한 거. 자, 4번은 뭐 그냥 읽고만 가도 되겠다. 우리가 행정계획 공부했었지? 근데 행정계획이 국민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계획이 있고, 그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그 하급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처분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은 기본자 들어가고 뭐 종합자 들어가는 거, 그지? 우리 생각나나? 도시 기본 계획, 4대강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거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도시 옛날 이름으로 도시 관리 계획, 아주 옛날 이름은 도시 계획, 그다음 바뀐 이름이 도시 관리 계획, 그다음 바뀐 이름은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도시 관리 계획은 처분성 인정, 그지? 그래서 여기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구속적 계획,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네, 처분성 인정.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리가 배운 거 확약 나오지? 확약. 확약, 국민한테 허가 내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사전 약속하는 거, 그지? 학자들은 이거를 소송 대상이든 처분으로 보지만 판례는 확약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서? 어권 면허에 앞서 우선순위 결정 사건에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울 거. 자, 5번에서 판례는 확약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예.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웠던 거, 뭐 예비 결정 내지 사전 결정, 부분 결정, 또 가행정 행위, 이건 다 처분성을 인정. 그래서 둘째 줄에 했던 거 생각나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최종 결정 내려주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통보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비 결정 내지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분성 인정. 또 원자력 발전소 이 건설하기 최종 건설 허가에 앞서 여기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땅이다 해서 부지 사전 승인해 준 거, 이것도 처분성 인정. 단 우리가 이 6항을 공부하면서 요것들은 최종 결정에 앞서 해놓는 조치죠. 최종 조치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내려지고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내려지면 그에 흡수돼서 소멸하니까 더 이상 그거가 앞선 행위를 이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어진다. 최종 결정 갖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은 되는 거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은 없다. 최종 결정 갖고 다퉈라.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7번 우리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행정결정,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가 행정기본법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적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줄에 자동적 처분도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컴퓨터에 의해서 뭐해? 교통신호 보낸단 말이야. 그건 뭐 신호에 따르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지. 기계 장치로 하는 거지만, 그지? 그것도 처분. 응?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라 교통신호기가 보내는 신호 위반하면 제재받잖아, 국민들. 그래서 자동적 처분도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통치행위는 뭐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 앞에서 공부한 거 여기 와서 다 종합이 되는 거예요. 자, 쌍가루 3번은 처분적 법규. 그럼 머릿속에 못 떠올라?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떠올라야지, 그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기는 법을 만들어 놨어. 뭐 대통령령을 만들어 놓거나 뭐 무슨 조례라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게 만들어 놓기만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법 집행한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법은 법만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 의무 이런 거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진 않아. 중간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한 번 더 집행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 있고 법 집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특정한 사람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법만 만들어 놨는데 그 법 자체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 행위를 안 해도 법 자체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기만 법이지 실제 내용 및 성질은 구체적인 법 집행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처분적 법규라고 부르지. 응? 그래서 처분적 법규는 처분과 똑같이 다루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셋째 줄에 보면 두밀분교 폐지조. 눈을 읽어보면 다 이거 행정 입법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1번은 법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한 집행 조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일반 추상적인 법령이나 행정조직 내부의 이 법 이런 것 등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2번 여기는 고시잖아. 행정기관이 땡땡땡 고시 뭐뭐에 관한 고시라고 정했는데, 일단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놓은 건 옛날 같으면, 아주 옛날 같으면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정해놓으면 다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그 고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냐, 내용을 보고 성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하다. 어떤 행정기관이 땡땡 고시라고 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국민에게 직접 효력 미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그걸 따로 고시에 정해진 내용을 공무원들이 따로 집행할 필요도 없이 고시에 정해진 내용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처분에 해당하는 고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고시가 공무원들에 의해서 별도로 다른 집행행위가 없어도 고시의 내용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면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혹시 기억나나? 우리가 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 고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약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고 건강보험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정해놓은 고시, 그 처분성 인정. 그래갖고 제약회사가 그거 소송으로 다툴 원고 적격 있다. 뭐 이런 게 다 시험에 쓰인 거지. 자, 조금 더 중시할 거 거부처분, 그지? 자, 거부처분은 공권력 행사하는 걸 해달라 신청을 받고도 행정기관이 거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게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에 자, 거부처분은 이런 말도 있지. 그냥 읽어나가자. 간주 거부나 묵시적 거부도 포함한다. 그냥 읽고 지나가. 간주 거부는 무슨 뜻일까?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런 걸 간주 거부라 그래. 응? 그다음에 묵시적 거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다, 그지? 응?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거부한 거로 묵시적으로 거부한 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자, 요거 1번의 끝에 요거 중시하자. 자, 판례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일단 거부 처분을 했어. 응? 거부 처분을 했고 다시 똑같은 신청이 또 들어왔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부 또 다시 거부했다면 나중에 한 거부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거부도 소송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새로운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거부한 것도 또 별도의 거부 처분이 된대.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 하여튼 1번 그렇게 공부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일관되게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 처분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자기가 신청한 거에 따른 어떤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자, 셋째 줄 밑줄 법규상 또는 꼭 성문의 법에 의해서만 신청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불문법인 조리상으로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왔다면 행정기관이 그에 대해서 거부했더라도 그런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이때 사망에 보면 판례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송 대상의 문제로 봐.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한 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건 거기에 깔려 있는 건 뭐야?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놨는데 거부한 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학자들 통설은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거부하는 건 상대방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자니까 상대방은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툴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고적 격의 문제로 다뤄. 판례는 소송 대상의 문제로 다루는데. 다만 요렇게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 판례를 보면 뭐 판례도 그냥 둘 다 인정해. 소송 대상 또는 원고적 격 뭐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하여튼 뭐 주된 입장이 판례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어야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이런 관점인데 반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온 거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니까 거부받은 상대방은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야. 조금 그 관점이 다르죠. 어쨌든 여기 잘 공부하고 오른쪽에 가면 판례로 확인해 보자. 1번 판례 1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거부를 했는데 거부 행위가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에 해당하려면 뭐야?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신청한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그지? 두 번째, 이러한 신청권이 없이 해온 걸 행정기관이 안 받아들였다 해도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의 권리나 이게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므로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는 소송 대상이 인정되고 안 되고 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2번은 국민이 신청한 행위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려면 두 번째 끝에 국민이 신청한 행위가 행정기관에게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달라 뭐 이런 신청이었어야 되고 그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행위가 신청한 국민의 법률 관계, 권리나 의무의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거여야 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어저께도 공부했던 것 같다. 자, 3번. 그러면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법을 봐서 법 규정, 법의
국민 누구에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권리가 부여돼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 이 3번 판례 우리 어제 공부할 때 두 가지 있다. 공부할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 신청권의 존부,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을 보고 관련 법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여기서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신청권이란 자기 신청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지. 신청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 만족한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시험에 잘 쓰이니까 한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4-1도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이 신청을 해왔어. 자기한테 뭐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한 거부 처분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외부에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 처분이 있고 난 후 당사자가 또다시 신청을 해온 경우 신청 제목이 어떠냐 따지지 않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거로 본다. 뭐 아까 읽은 거야. 큰 차이는 없으며. 자, 그러면 판례 5번. 자, 5번에 우리가 이제 거부 처분이라고 하려면 신청한 사람의 법률 관계 직접 영향을 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둘째죠. 신청한 사람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의 의미는 신청한 사람의 실체상의 권리. 실체상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내용적으로 상대방 국민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실체상의 권리 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거 중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거부로 인해서 지장을 주는 경우도 이것도 포함하는 의미다. 5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 6번 판례는 뭐 써놨어? 자 무슨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거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게 환급 신청이지. 환급 신청을 해왔는데 행정기관이 거부 결정을 내렸대. 그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신청 거부하는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 논리지 간단히. 자, 그 다음에 뭐 7번은 교육부 장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여러 명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내지 그 중에 일부를 대통령한테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하다 해서 여러분 교육부 장관 국립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야. 다만 여기 순서를 보면 국립대학교 자체에서 선거로 몇 명을 뽑아서 교육부 장관에게 올린단 말이야. 그럼 교육부 장관이 그 중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대통령한테 제청한다 그래. 대통령 임명. 근데 교육부 장관이 그 대학에서 그 뽑은 총장 후보자들 전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안 하거나 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적합해서 한 사람만 올리고 나머지는 대통령한테 제청을 안 하는 경우 이거 다 결국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한 거야? 제청하지 않은 사람들, 제청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A 국립대학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을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가 갑과 을을 뽑았다 총장 후보자라고 그래갖고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을 했어. 근데 교육부 장관이 원래 이 대학에서 선출할 때는 1등이 갑, 2등이
을이었어. 응? 올렸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 중에 교육부 장관이 을을 2등한 을을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2등이었던 을을 임명을 했어. 그러면 1등인 갑이 반발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자기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하지 않은 거, 자기를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거야. 응? 이거를 거부 처분 취소해라 하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판례는 8번은 자, 이거 순서를 한번 보자.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을 했다. 민원 신청, 민원 해결해달라고 민원 신청. 민원이란 거 뭐 허가내달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불편 부당한 거 해결해달라고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응? 민원 신청을 했더니 행정기관이 거부했어요. 거부 처분. 응? 그래갖고 심사 결과 거부를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 번 그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또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 근데 이의 신청을 했더니 심사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또 심사를 하더니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했어요. 기각이라는 건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거지. 기각 결정을 했어. 응?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가려 그러는데 뭘 갖고 소송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의 성격. 이의 신청을 받아서 행정위원이 기각한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게 아니래. 요거는 원래 신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원래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지금 이의 신청 들어왔잖아. 그래서 심사 결과 기각하는 거는 원래의 거부 처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는 결정이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지, 새로운 거부 처분을 한 건 아니래. 그래서 여기 읽어보자. 8번 읽어보면 굵은 글씨 써놨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안 받아들이는 취지의 기각 결정은 뭐라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새로운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왜 그렇게 받느냐는 이제 거기 밑에 설명이 죽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거는 앞서 거부 처분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지 새로운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해했어요? 그 말? 이 기각 결정은 원래 신청에 대한 원래의 거부 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에 불과하지 새로운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소송을 뭘 갖고 해야 돼? 기각 결정 갖고 소송해야 돼? 이거 거부 처분 아니라 그랬잖아. 새로운 거부 처분 아니라고. 이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야. 원래의 거부 처분 갖고 소송해야 돼. 그리고 소송 기간 90일 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원래 거부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90일 안에 소송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민원 신청 들어갔고, 거기 이제 굵은 글씨에 민원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 내렸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사 결과 기각하는 결정 내린 거, 기각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게 핵심. 그 다음에 8-1, 이건 또 시험에 안 나왔던 건데, 자, 거기 맨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이의 신청을 안 받으려는 결정. 근데 이건 뭐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응? 아마 맨 처음에 자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갔겠지? 그랬더니 거부당했어. 응?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안 받아들이는 결정이 다시 내려서, 이 안 받아들이는 결정은 원래의 거부 결정이 문제 없다는, 정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데 불과하다. 새로운 거부 처분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8과 8-1이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이제 모아놨지, 그죠? 네? 거부 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 쭉 모아놨죠.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다라고 인정된 사례란 말이야. 응? 그래서 쫙 모아놨어요. 응? 그래서 그 뭐 3번 같은 거, 응?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에게 재임용 거부한다는 취지로 임용 기간 만료됐음을 통지한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 내가 눈으로 얼뜻 보면 3번 잘 나오고요. 2번도 공부해야 돼. 4번. 여기도 보면 상근 4번 판례 보면 상근 강사로서 직무를 마친 자죠. 그럼 이 사람이 이미 근무했던 자잖아. 근무했던 자는 어떤 신청권이 있어? 신청권이 있다는 거야. 자기 근무 마치고 나면 그동안에 근무했던 거 평가를 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재임용, 이거 요구할 정당한 평가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여기도 잘 생각해. 자기를 반드시 재임용해달라고 요구할 권, 나를 재임용해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아니고 정당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공정하게 재임용 결정을 하든 거부 결정을 하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상근 강사. 그 다음에 5번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이런 게 키워드야.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공고를 내잖아. 그러면 막 한 10사람이 왔다. 그러면 1차 서류 심사에서 걸러. 그래갖고 한 3명 면접 볼 사람 딱 3명. 그래갖고 3명을 가지고 또 면접을 하고 해서 최종 1명. 응? 최종 1명 남았어. 이 최종 1명이 이제 누구만 이제 거의 99% 된 거야. 대학 교수로 채용이. 근데 마지막 누구 남았냐면 총장 면접만 남았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총장 면접만 남은 이 사람을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거의 대학 교수로 경북대학교에서 있었던 인데 국립대학 교수로 채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채용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었어. 그거는 유일한 면접 심사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다. 그래가지고 거부 처분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그 다음에 주로 내가 많이 나오는 걸 밑줄을 쳐놨네. 12번. 12번 가면 자 거기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었나 봐. 업자한테, 그지? 근데 해당 업자는 자기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원인 자기가 다 해결했다는 거야. 해소가 됐으니까 공사 중지 명령은 어떻게 돼? 철회해달라 요구했는데 그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12번 나왔고, 그지? 그 다음에 13번, 이런 거는 13, 14, 15는 어디서 나온 거야? 행정계획 공부할 때 나왔던 거지? 그래서 13번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신청권이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4번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민은 도시계획 위반 이런 내용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짜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리고 15번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뭐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허가해달라고 최종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있는 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거 예전에 행정계획 공부할 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19번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19번. 자,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했던 자는 국가에 그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니까 자기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니까 자기 땅을 이제 뭐 이용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 이럴 거면 이런 제한을 많이 하니까 이럴 거면 내 땅을 아예 사달라 매수 신청을 했고 그걸 거절한
행위는 거부 처분이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권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줄 친 거 위주로. 우리가 또 어제 공부한 것 중에 22, 23, 24 이런 거, 특히 23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 어제 공부했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이거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인정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아니, 하여튼 그러니. 그 다음에 28, 29, 그지? 18. 건축 계획을 심사해달라. 건축 계획, 내가 짠 건축 계획 심사 의결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행위도 거부 처분으로 인정됐고, 그 다음에 뭐 29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 행위, 수리 거부 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31번은 이제 거기 보면 첫째 끝에 내인가를 했다 그러잖아. 내인가가 일종의 확약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해주겠다고 내정을 한 거지. 아직 인가를 해준 건 아닌데 이제 뭐 요건 갖춰서 신청해 오면 인가를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 내인가를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요건을 갖춰서 정식으로 인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그럼 정식 인가를 거부한다는 말은 안 하고 앞서 했던 내인가를 취소한다고만 했어. 그러면 앞서 했던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거는 이꼬로 네가 정식 인가해달라고 신청해 온 거 그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내인가를 취소한 행위는 이꼬로 정식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34번, 35번, 36번 이거 잘 나옵니다. 34, 35, 36전. 자, 지목 토지에 이거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저기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에서 공부했었어요. 통지행위 공부할 때 했어.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지행위 할 때. 그래서 지목이 뭐야? 토지의 이용 목적이죠. 국가에서 다 지정해 놨다고. 땅들 이게 다 농지, 여기는 뭐 상업 용지, 여기는 공장 용지, 뭐 임야, 뭐 다 용도가 지정돼 있어.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땅의 용도가 장부에, 행정기관의 장부에 잘못 기재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래. 지목, 토지의 지정된 이용 목적, 지목은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목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거부 처분이다. 그런 논리가 34, 35, 36.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8은 아까 나왔던 것도 했고, 그죠? 그래서 39는 또 생각나지? 응? 외국인이 재외동포니까 중국 사람인데 피는 한국 사람 피가 섞였으니까 재외동포로 하는데, 그지? 중국인이야.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권리, 자유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비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 발급이 거부된 거에 대해서 외국인은 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랬죠. 응? 자격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원고 적격하고도 연관이 있다. 응? 반면에 자, 밑에 거는 거부 처분으로 안 본 거, 즉 신청권이 없는 사례로 본 거 몇 개 있나? 2번은 이제 원칙적으로 2번하고 3번 이런 거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에게는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야.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그래서 2번이 그런 대표적인 얘기예요. 응? 지역 주민은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 그 변경 신청 거부당해도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거부행위.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 거. 3번도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재개발 나오고 사업계획 나오잖아. 응? 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 응? 요 2번, 3번 중시하기 바랍니다. 2번,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10번 보세요. 어떤 교사가 교사를 특채한단 말이야. 특채할 때 자기를 지원했던 임용 지원자에 대해서 임용 거부 행위는 여기는 어떤 노래예요? 그러면 교사 특채하는데 지원을 한 사람들 자기를 교사로 뽑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부 처분을 안 받고, 그다음에 11번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과거에 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 퇴직된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이 됐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당연 퇴직 사유에 관한 법 규정이 위헌 판정이 받았어. 위헌 판정. 그래갖고 그러면 그 위헌으로 결정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나는 전에 당연 퇴직됐었으니까 나를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어. 그지? 그럼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를 복직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복직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안 된대. 11번. 그 다음에 16번. 16번 중요합니다. 자, 16번.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내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 땅 주인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으니 땅 주인 이름을 바로 잡아달라. 토지 소유자 이름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거는 소송 대상이 안 된대. 거부한 행위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누구 땅으로 돼 있느냐는 진짜 땅 주인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에 누구 땅으로 기재가 돼 있느냐는 진짜 땅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땅 주인이 누구냐는 법원이 작성 관리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에 누구 땅으로 돼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중요한 거지. 행정기관이 그냥 행정 목적으로 작성한 토지대장에 누구 땅이라고 돼 있냐는 실제 토지 소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대. 그러니까 잘못 기재돼 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 그 땅 주인이란 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소송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다. 뭐가 있냐면, 자,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처분을 했다가 상대방 국민이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소송하기 전에 막 바꿔버린 거예요, 행정기관이. 그래서 큰 제목은 처분을 변경을 했을 때 상대방 국민이 소송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거냐,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는 어떤 거냐. 그래갖고 자, 쌍가루 1번 봅시다. 자, 쌍가루 1번 중요해. 아주 중요하고,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야? 가맥. 아주 줄여서 보면 가맥경정처분인데 가맥이야, 가맥. 줄여주는 거.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증액. 응? 이렇게 구별을 해. 그래서 둘을 딱 구별해서 공부해. 자, 가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래? 일단 결론부터 내면 가맥경정, 가맥으로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뭐라고? 응? 첫째 줄, 가맥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송되는. 가맥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고, 응? 여기 아예 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소송 언제부터 소송 제기해야 됐었느냐? 소송 기간 90일을 따진다 그러면 그 90일 기간 계산 시작점 언제를 따져?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응?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증액경정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돼. 근데 증액경정 처분은 잘 문제를 안 내. 감액경정 처분만 되는 문제래. 응? 자, 1번에 다 모여 있네요. 자, 1번이 중요한 건데, 자, 우선 먼저 나왔으니까, 자, 당초 처분이 이렇게 부른 거야. 이게 맨 처음에 행해진 처분을 당초 처분이라고 해. 언제 했느냐? 1월 1일 날 당초 처분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얼마를 부과했냐면 100만 원 부과했어. 100만 원 부과했어. 그랬는데 행정관이 스스로 이건 너무 많이 부과됐어. 잘못됐어. 해가지고 줄이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줄이냐면 20을 감액하는 표현을 감액 처분을 했다 그래. 응? 그러면 자 1월 10일 날 20을 줄여주는 처분을 했어. 그랬는데 상대방이 이제 소송한대. 뭐에 불만이 있어 이 사람은? 응?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야. 20을 줄여줬어도 80이나 남았잖아. 이것도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에 불만이 있으면 20밖에 안 줄여준 거 잘못이다. 이거 갖고 소송해냐? 이거는 소송 대상이 안 된대. 대상이 안 된대. 응?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앞서 배운 일부 취소하는 거야. 원래 100 중에 20에 해당하는 이 일부가 위법이 있다. 일부를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논리라면 이거는 어쨌든 상대방한테 20을 줄여주는 거라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20을 줄여줬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야. 20이 요거 없어진 거야. 이만큼이 이제 가능.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20을 줄여주고 남은 게 얼마야? 80. 그래서 80 부가처분. 응? 남은 거 80으로 남은 거 이거 갖고 이게 소송 대상. 응? 그러니까 생각하면 줄여줬지만 아직도 줄이고도 남은 게 과도하다. 이 남아있는 걸 갖고 소송을 하래. 그 다음에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 응? 제소 기간 언제부터? 1월 10일 이게 아니라 1월 1일자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응? 기산해. 계산 시작을 기간 계산 시작을 이때부터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 사람은 원래 100이 부과됐을 때부터 과도하다고 다퉈야 되는 거야. 나중에 행정관이 20을 줄여주고 남은 것도 과도하다고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애초부터 더 많은 100이 부과됐을 때부터 과도하다고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최초의 당초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응?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응?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 응? 이걸 합쳐서 말하면 1월 1일자로 80의 부과 처분이 된다는 거야. 응? 1월 1일자로 행해진 80 부과 처분으로 보고 1월 1일부터 90일 안에 80 취소해달라라고 소송해야 된다는 거야. 응?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증액경정은 너무 단순해서 거의 문제를 안 내. 증액경정은 애초에 자 당초 처분이 1월 1일 날 100이 됐지? 근데 행정기관이 이거 너무 적다. 응? 잘못 부과했다 해서 이걸 없애는 거야. 100을 없애고 원래 100에다가 플러스 20 한 거야. 100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100에다가 플러스 20을 더 얹어서 그러면 원래 있던 100은 1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20을 더 얹은 거야. 그러면서 원래 당초 처분은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처분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똑같이 1월 1일, 1월 10일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야? 소송 대상은 증액시킨 거. 소송 대상은 이 증액 경정 처분의 경정은 고치는 거니까 증액시켜서 한 처분이고 소송 날짜 계산도 1월 10일자로 증액 경정 처분이 1월 10일자 증액 경정 처분 갖고 소송하는 거야. 이전 거는 여기로 흡수돼서 소멸돼 버렸으니까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지. 흡수되어 소멸돼 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단순하니까 증액 경정 처분은 문제를 안 내. 감액 경정 처분만 잘 내니까 이 감액을 무지 중시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감액.
그래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동그라미 2항 읽어봐.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돼서 소멸하는 거다. 응? 그리고 여기서 소멸해버린 당초 처분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는 뒤에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가 안 된다. 요 첫째 끝에 밑줄 소멸된 당초 처분에 있었던 절차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요거 밑줄. 응?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소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응? 자, 그러고 나서 처분으로 인정한 거, 처분으로 안 본 거, 중간에 이게 편집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안 준 것 같은데, 응? 이게 원래는 저 뒤에 어디가 위치해 있었냐면 소송 대상 얘기 다 끝내고, 응? 즉 처분으로 본 거냐 뭐냐 473페이지 73. 그 부작이 그 바로 그쯤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근데 하여튼 뭐 위치가 어쨌든 이거 되게 외워야 될 사항이야, 여러분들. 응?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 거냐, 인정된 거냐, 안 된 거냐, 응?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거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는 성희롱 결정 나오면 처분성 인정. 응? 그리고 이제 간단한 키워드로 외워야지, 그지? 2번도 중요하네. 그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 경고 조치, 이것도 한참 자주 나왔어요. 불문 경고 조치가 뭐야? 이번에 잘못한 거로는 징계는 안 하겠다. 응? 다만 경고한다. 근데 경고만 받아도 공무원 어떻게 돼?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가 돼가지고 차후에 인사상 불이익당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 행정기관이 만든 행정규칙이 인사관리규칙 이런 게 있어요. 인사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문 경고 조치만 받아도 공무원에게 불이익하게 효과가 미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근거에서 행해진 조치라도 상대방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하게 효과를 발생한다면 그건 처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로 2번도 잘 나옵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이건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거고 4번. 그 다음에 6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재산조사 개시 결정.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할 거. 자, 이건 6번은 앞에서 다 한 거니까. 근데 7번은 체크하자. 자, 누가 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행위란데, 표준약관이라는 게 무슨 거래계약 맺고 할 때 우리 약관이란 말 들어봤어? 약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둘이 이 계약 맺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예를 들어 항공사 생각해봐. 여행사나 항공사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들하고 거의 똑같은 유형의 계약을 맺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다수인하고 계약 맺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 관한 그 공통사항을 정해놓은 걸 약관이라고 해. 응?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그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뭐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 보면 보험 약관이라 그러고 이 거래 계약에 이제 그 내용인데 약관이라고 엄청나게 많아요. 글씨도 작고 다 읽어보고 아마 계약 보험 드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양도 엄청 많은데, 그죠? 대충 설명 듣고 가입하죠. 응?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보험사는 이거 약관에 이렇게 돼 있다. 응?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못한다. 그럼 나중에 막 낭패 보는 일도 있어. 응?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면.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기업들에게 표준 약관을 사용하라고 권장. 근데 우리가 권장이라는 단어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처럼 비강제적인 것처럼 듣지만 법은 판례는 뭐라 하냐면 법 규정에 이 관련 법 규정에 권장을 해놓고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업이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래 상대방한테 뭐뭐뭐를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로 봐서 처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오고,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조치가 문제된 게 3건이 있어. 3건이 있는데 하나는 처분으로 인정. 응? 근데 페이지 여러분들 440, 그 오른쪽 페이지 봐. 465페이지 보면 아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몸 나왔지? 거기 1번에 써 있는 게 뭐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거 있잖아.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업자 법 위반이 있으니 검찰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만 된 거 가지고는 그 업자의 어떤 권리의무에 아직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응? 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이 검찰청에다가 또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 업자는 위반 사실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행정기관끼리 사건을 넘겨준 거에 불과하지, 아직 고발당한 업자의 권리 의무에는 직접 아직 불이익이 생긴 건 없어요. 그래서 공정거래 고발 조치가 또 하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구별을 해놓고, 그죠?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 다 가요.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이게 처분으로 인정된 거다 아닌 거다. 특히 앞에서 공부하고 왔던 것들이 상당수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처분성 부정의 29번이요. 아, 거기 또 들어있나요? 29번. 처분성 부정의 29번이요? 29번 아닌데? 번호가 29번이 여러 개 있네. 2개 있나? 3개나. 그죠? 그 466쪽에 아래쪽에 29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그죠? 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냐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게 회시를 한 경우, 거기 하나 더 있죠. 그건 처분하는 거, 처분성 부정한 거. 자, 그래서 그래서 처분성 인정 부정, 예, 그거 놔두고 그 다음에 그 판례 넘어가서 469쪽에 와보세요. 예. 자, 쌍가루 2번 제목이 뭐예요? 469쪽에서 자, 과징금 부가가치 제재 처분을 내렸다가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처분한 경우. 이거 똑같아요. 이거랑 예를 들어서 아까 거는 과세처분, 세금을 100만큼 부과했다가 20을 감액시켜줬다. 그러면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처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게 뭐 100이 당초 처분이 과징금이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응? 네. 그래서 예.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결론 똑같죠? 응? 소송 대상은 뭐라고? 두째 줄. 응? 감액되고 남은, 즉 두째 줄. 감액시켜주고 감액을 해줘서, 감액해주는 거는 일부 취소시킨 거고, 일부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논리. 응? 그 다음에 2번 말이 좀 바뀌었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 첫째 줄 읽어봅시다. 제재 처분으로서 과징금 부과 처분한 후 그 처분을 나중에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한 경우. 유리하게 변경시켜주는 게 뭐겠어? 감액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응? 유리하게 변경해주는 처분했다면 감액 처분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 똑같겠죠? 응? 그러면 예, 일부 취소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일부 취소해서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거. 응? 그래서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하려면 다섯째 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으로 남겨진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응? 그리고 그 밑에 줄 소송 기간 언제부터 기간 따져야 되냐 하는 것도 감액 유리하게 변경해주는 감액 처분이 행해진 시점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애초에 있었을 때부터 응? 그때부터 따지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자, 쌍가루 3번 보죠. 쌍가루 3번 보면 자, 제목이 뭐야? 기존의 처분을 변경시켜주는 내용의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자, 유사한 논리인데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이제 후속 처분, 종전 처분 이런 말을 썼지? 자, 읽어보자.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 대체 또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자, 그 밑줄 완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 실질적으로 변경. 그러면 이거 어떤 논리야? 종전 처분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소멸. 그러니까 종전 처분이 있었고 행정위는 후속 처분을 다시 했는데 후속 처분한 내용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내용이거나 종전 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켜 버리는 내용이라면 그건 뭐와 같다? 종전 처분을 없앤 거와 똑같다. 그러면 남겨진 건 뭐야? 후속 처분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면 남아있는 후속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일이야.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1번에 소송 대상은 후속 처분만이 되는 거지. 응? 종전 처분은 소멸했으니까 행정기관에 의해서 소멸된 거지.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자,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걸 전제로 종전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하거나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그리고 그 추가, 철회, 변경한 그 후속 처분의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종전 처분 없앤 게 아니에요. 종전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와 똑같단 말이야. 감액 처분 논리와 똑같아. 종전 처분을 아예 없앤 게 아니고 종전 처분의 일부분을 취소 뭐 이런 거에 불과하니까 종전 처분은 일부 취소되고 남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남아있는 종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에 후속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소송돼. 여기서는 소송의 대상은 종전 처분이죠. 응? 그래서 1번, 2번을 대비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후속 처분이 어떤 내용의 후속 처분이냐에 따라서 후속 처분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종전 처분이 소멸된 게 되는 거고 후속 처분만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이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만 취소 이렇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종전 처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종전 처분을 갖고 소송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따라서 결론이 3번이죠. 법원은 행정기관이 하는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걸 판단해서 소송 대상이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만 잘 보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감액 처분한 것에 대한 논리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리.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재결과 부작위 소송 대상 이어가도록 하죠.